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AI 관련한 청사진 쫙 그려주셨던 거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오늘은 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어떤 거죠? 뭐 이번 주 가장 굵직한 네. 일정이죠. 일단 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네. BOJ 얘기는 지금 뭐 오늘 뭐 어쨌든 BOJ 뭐 얘기가 나올 그쵸. 거니까 뭐 그거는 너무 많아서 뺐고 FOMC하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제순왕이 키노트를 하고 있는 네. GTC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하죠. FOMC. 우리 여러분 GTC 네네. 얘기 들으려면 같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좀 FOMC를 빨리 FOMC 하고 빨리 하고. 네, 그래서 일단 FOMC가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치가 낮아진 거는 왜냐면 항상 그 모든 이벤트는 모멘텀, 뭐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기대치 대비 어떻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후퇴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게 지금 뭔가 시장의 기대가 아니면 예상이 뭔가 연준의 의도와 많이 벗어났을 때 써먹는 인물이 하나 있죠.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네. 예전에도 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시장에서. 쓱 먼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이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네, 네. 최근에 이제 어제 아마 나온 기사일 텐데 그 지금 뭔가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이 긴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가 또 너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사실 그 앞서갔었잖아요. 네. 연초에 보면은 올해 금리는 6번 할 것 같고. 막 3월부터 하고. 그 지금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 하는 해야죠.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연준의 점도표의 중간값은 어쨌든 3번이었고 붙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은 야, 2번 할 수도 있어라는 내려가요. 기사가 그또 너무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걸 약간 지금 조정을 하는 듯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약간 도비시한 그런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이번 3월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뭐 바로 이날 한다는 게 네네. 아니라 이게 약간 가이던스나 뭐 이런 점도표가 진짜 올라가 버리면 좀 우리 쇼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이제 그 약간 도비시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네. 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는 시장의 기대치로 움직이는 실질 금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또 막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는 건 연준이 바라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금리나 예상 뭐 많이들 여러분들 이제 뭐 페드와치 툴 보실 텐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뭐 6월도 이제 반반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봐야겠죠. 점도표가 어떻게 변해요? 점도표는 어쨌든 12월에 찍고 그쵸. 지금 3월에 찍는 건데 이게 만약에 2번 정도로 중간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충격이 있을 텐데. 시장 실망하겠죠. 예, 근데 뭐 이미 그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네, 네. 약간 유지만 돼도 뭐 전혀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회 기존처럼 3회 정도만 그렇죠. 그냥 지켜도 여기서 올라가지만 않아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왜 그러냐면 경제 전망도 3692 하잖아요. 그쵸. 실업률 전망이 4.1%란 말이에요. 올해가. 근데 지난 고용 지표 때 실업률이 이미 3.9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뭐 그 1월 달 거 대폭 수정을 했고 네. 또 약간 그 이민자들이 최근에 어쨌든 그런 남미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랄까 인구도 위협이 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자체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4%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빠르게 네, 탄력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여기서 더 긴축적이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3월 아마 우리 7일. 6일 이게 이제 영상이 7일이네요. 예. 네. 근데 이 보면은 의회 반기 보고를 갔었고 상원에서 네. 이제 주요 장면만 캡처한 건데 이분은 상원의 금융위원장입니다. 네. 브라운 의원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실업률이 증가해서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미국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너무 늦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당신네들이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굉장히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책임질 수 있냐? 그러면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지금 사후에 대응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연준 의장이 이거 있죠. 우리는 그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피하는 것을 매우 의식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 경로로 정책적 제한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늦지 않게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걸 이미 그때 공표를 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 10년물 금리가 4% 이제 4.1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지표 2개 나오면서 좀 올라오긴 한 건데 네. 어쨌든 연준 의장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서 금리 인상을 실기했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좀 욕 먹었죠. 네,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실기하면 더 큰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랑 다른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이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네. 이게 정말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버텨오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경기 침체를 뭐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역사의 두고남을 좀 역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기사에서도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BTFP가 3월 1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쵸. BTFP의 공로는 작년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막아준 거죠. 해줬죠. 완전 하단을 막아준 거예요. 저는 네. 연준이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해준 거는 이거가 제일 큰 공로이고 상승 기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상승은 AI가 다 만든 것이고 근데 토대를 만들어 준 거죠. 그쵸.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종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되기 직전에도 이게 1년 만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다 갚아라가 아니라 신규 대출이 안 나가는 게 종료인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빌리신 분들은 내년 2월까지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급증하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이 얘기인 즉슨 유동성의 위기가 지금은 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방은행의 위기가 좀 일단락된 거 아니냐. 가장 위험했던 하나 NYCB 같은 경우는 문우신 전 재무장관이 출동하면서 막아줬고 네. 그 얘기 뭐냐면 제2, 제3의 그런 것들이 나와도 누군가가 출동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또 볼 것은 은행권의 미실현 손익은 여전해요. 네. 왜요? 금리가 어쨌든 작년에도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미국의 한 2050년 만기 국채를 사시는 분들 그 예전에 발행해서 표면 이율이 한 1.25%짜리 사시면은 100달러짜리 채권을 한 56달러 정도에 사시거든요. 왜냐면은 이자는 1%밖에 안 주는데 만기에 그 수익률을 맞추려면 할인 거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달러짜리 채권이 56달러예요. 그래서 이게 금투세가 바뀌지 않으면 56달러가 100달러가 되는 이 그 자본 차익은 비과세니까 약간 절세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고픈 채권을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그 얘기인 즉슨 누군가는 제로금리 시절에 100달러 주고 산 채권이 평가액이 56달러가 됐다는 것이기도 하죠. 네. 그게 누구냐? 미국의 은행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6달러로 떨어졌는데 네. BTFP가 뭡니까? 액면가 얼마? 100달러. 그럼 그거 100달러 대출해 줄게. 줄게. 이게 BTFP였죠. 말도 안 되는. 네. 56달러짜리 채권에 100달러를 대출해 주던. 근데 이 보시면은 그러면은 야 아직도 미실현 손익이 이렇게 많은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요. 소형은행들의 예금 잔액이 그때 뱅크런이 되게 걱정이었잖아요. 맞아요. 자, 뱅크런은 멀쩡한 은행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금한 모든 돈을 은행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믹스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뱅크런은 멀쩡한 은행 다 망하게 할 수 있는데 BTFP가 그걸 막아준 거잖아요. 근데 막아준 걸 떠나서 야 SBB 사태 이전까지도 예금이 올라왔네. 그 소형은행이 올라간 게 더 의외인데 원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형은행 쪽으로 확 몰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NYCB 말고는 다른 은행들은 문제 없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맞나 보다. 근데 이거에는 자 어쨌든 BTFP로 막아준 거 플러스 어디선가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된 거죠? 네 일단 은행의 지급준비금 규모를 보시죠. 지급준비금은 어쨌든 뭐 최근 23년 4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연준은 QT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영레포에서 온 거죠. 영레포 규모는 3조 달러를 피크를 거의 갔다가 지금 4천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조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1월 달에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워하셨던 건데 자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이 연준에 맡기는 돈입니다. 지금 5.4%를 줍니다.
영래포란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맡겼을 때 주는 이자이고 지금 5.3%를 줍니다. 그래서 연준이 타겟하는 그런 초단기 금리를 그 영래포가 하단 지급 준비율 이자가 상단해서 5.3에서 5.4를 가둬놓는다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그럼 영래포가 지금 3조 달러에서 4천억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게 단기 채권을 많이 샀고요. 단기 채권을 누군가는 그럼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은행으로 갔고 그게 지급 준비금으로 가는 네. 약간의 선순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영래포는 줄었고 지급 준비금은 늘었다. 올랐다. 근데 이 얘기 뭐냐면 자, 영래포는 지금 거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잔액은 아마 빠르면 상반기 또 여름 안에는 거의 제로로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준비금도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네. 지급 준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는 네. QT를 계속하는 한, 어. 고금리가 이어지는 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QT를 조정을 해야만 하고 그래서 뭐 로리 로건이나 뭐 계속 그 크리스토퍼 월러나 하는 얘기가 QT를 좀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영래포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약간 그런 은행의 그런 지급 준비금을 받쳐주던 네. 이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긴축을 계속 더 강하게 하기는 어려운 어렵다.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제 SOFR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시큐얼드 그 담보가 있는 오버나잇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레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이거 말고 초단기 금리 두 개가 있어요. EFFR이라고 해서 그냥 연방 실효 금리인데 이거는 담보가 없는 은행들끼리 하루 주고받는 금리인데 이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뭐 지금 은행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레포 금리 비은행들이 초단기 거래를 하는데 믿을 수 없으니까 채권을 담보로 하는 초단기 금리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5.3에서 5.4를 가둬놔야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11월 말 작년 12월 말에 5.4를 터치를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말랐던 상황이고 이때 연준 의장은 12월 FOMC에서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거를 쫙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또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영래포 잔액이 줄어드는 한 이게 언젠가 또 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갑자기 한 300bp 이상 튀면서 이게 QE가 아닌 듯한 QE를 그런 제롬 파월이 해야만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일단 기대치는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런 이제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 말대로 약간의 도비시한 서프라이즈만 나와도 좋을 수 있고 더 긴축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이제 고용 데이터가 지금 이제 네. 간당간당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연준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유동성도 계속 좀 마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준이 네. 보면서 이것도 역시나 비둘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좀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네. 또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으로 말로 시장을 더 냉각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아, 그러면 3월에 점도표도 그렇고 네. 뭔가 우리가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좀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들고 끌어올리게 만드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스테이 정도만 아. 해도 왜냐면 시장이 여전히 6번의 인하를 보고 있었다면 파월 의장은 말로 시장을 냉각시켜야만 했겠죠. 근데 시장이 지금 약간 알아서 쫄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 더 파월 의장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진 않을 힘들게 하지는 것이다. 않지 않을까를 기본으로 좀 깔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